계약의 효력을 좀 봐야 되는데요. 뭐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같이 개개의 계약의 효력은 그 강론 가서 보면 되고요. 총론 부분에서는 계약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효력, 계약이라는 걸 통해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효력, 그 중에서도 쌍무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효력, 요걸 두 개를 민법이 규정을 해놨어요. 보통 쌍무자를 생략하고 계약의 효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민법에 이제 어떤 교과서든 타이틀에 계약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으면 쌍무 계약의 효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쌍무 계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양당사자에게 대가성 채무가 생긴다 그랬어요. 부탁을 하나만 할게요. 제가 강의할 때 이 강의 내용이 입문서에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강의를 들으실 때 책 찾지 마세요. 그럼 강의가 귀에 안 들려요. 책느라고. 책을 찾느라고. 제가 부탁 좀 드릴게. 예? 책이 어디 있는지 찾지 마세요. 이거 12월 떨 지나면 불쏘시개로 쓰세요. 이거 안 봐요. 예? 그러니까 책 찾지 마세요.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1, 2월 달, 3, 4월 달에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체크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시고 제발 강의할 때 책 뒤적뒤적 하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그 소리가 거슬리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 찾는 동안 제 얘기가 귀에 안 들려요. 그럼 놓쳐요. 근데 찾았는데 없어. 그럼 제 욕을 해요. 이 새끼 없는 걸 하네 뭐 이래가면서. 제가 마음이 아프죠. 아시겠죠? 제발 부탁드릴게요. 예. 요거 없어요. 이거 타이틀이. 아무리 봐도 계약의 효력이 게 없어요. 없어요. 여기 이제 요 밑에 동시항명권 위험한 이게 있지. 이게 있는데. 없으니까 찾지 마셔 제발. 쌍무 계약이란 건 양당사자에게 대가성 채무가 생겨요. 매매를 보면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매도인 물건을 넘겨줘야 될 채무가 있고요.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대가성이 있어. 대가성이란 네가 하니까 내가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대가성 채무가 생기는데 이 대가성 때문에 두 가지 기본적인 효력이 생겨요. 하나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게 이때 항변이라는 것은 쉽게 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뭐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할 것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을 때 이걸 항변권이라 합니다. 이 항변권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 중에서 쌍무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대가성 채무는 공평하게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상식적으로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매도인이 물건을 넘겨주는 것과 매수인이 돈을 주는 것은 동시에 해야 공평할 거예요. 매도인이 먼저 물건 넘겨주고 일주일 뒤에 돈 받아라. 매도인 뚜껑 열리겠죠. 물건 안 팔 거예요. 반대로 매수인 돈 먼저 주고 나중에 물건 넘겨받아라. 매수인도 화가 나겠죠. 그래서 쌍무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대가성 채무는 이렇게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동시에 이행을 해야 돼. 이 동시 이행 관계로부터 거절권이 하나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자, 뜻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갑이 을과 1월 10일 날 갑이 갖고 있던 주택을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고 주택 매매 계약을 했고 1월 30일 날 갑은 등기서류를 넘겨주고 을은 대금을 주기로 했어요. 이때 갑이 을에게 등기서류를 넘겨주는 것과 을이 대금을 지급하는 게 대가성 채무예요. 등기서류 넘겨주니까 돈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재산권을 넘겨주니까 돈을 주는 거야. 돈을 받으니까 등기서류를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가성이고 1월 30일 날 하기로 했으니까 1월 30일 날 갑이 등기서류를 넘겨주는 것과 대금을 주는 게 무슨 관계예요? 동시. 자, 갑과 을 사이에 이렇게 유효한 쌍무 계약이 성립을 했고 양당사자에게 대가성 채무가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양채무를 이행을 해야 될 때가 됐어. 이행기가 됐어. 당연히 갑은 등기서류 넘겨주고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자신은 이행을 안 해. 갑이 을에게 등기서류를 안 넘겨줘. 안 넘겨주면서 돈 내놔 그랬어요.
당연히 우리 줄 리가 없지. 어른 뭐라 그럴까요? 등기서류 줄 때까지는 돈 멋져 이 자식아 그러겠죠. 이게 항변권이에요. 이게 동시항변권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을이 갑에게 돈은 안 주면서 등기서류를 넘겨달라고 청구를 했어. 그럼 당연히 갑은 돈 줄 때까지 등기서류 멋져 자식아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이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에요. 자, 그럼 묶어가지고 뜻을 생각해 보면 돼요. 유효한 쌍무계약이 성립을 했고 양 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있는데 어느 한쪽이 자신은 이행하지 않은 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청구를 받은 자가 자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다 이렇게 부르겠죠. 어렵지 않죠? 뜻은 아주 간단해요. 다 아는 거야. 각과 을이 이런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자사 사이트에서 만나가지고 펜션 하나 빌려서 저녁 8시에 동시에 쥐약을 먹고 죽기로 했어. 동시행 관계예요. 근데 8시가 됐는데 갑이 지는 안 처먹으면서 을한테 먹으라 그래. 을이 먹을까? 안 먹겠지. 동시에 죽겠는데 왜 먹어? 너 먹을 때까지 못 먹어. 그게 이런 거야. 그게 아주 간단해요. 단순한 거야.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듣고. 뜻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런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의의를 쪼개면 됩니다. 민법상의 각종 제도들은 의의를 쪼개면 요건이 나와요. 요건 3개. 양당사자에게 쌍무계약이 성립이 됐고 이 계약이 유효해. 그래서 대가성 채무가 생겼어. 이 첫 번째 요건이에요. 매매와 같은 유효한 쌍무계약이 성립을 했고 그 계약이 유효해서 양당사자에게 뭐가 생겼어? 대가성 채무가 생겼어요.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당연히. 두 번째로 양 채무가 모두 이행기예요. 그런데 요 양 채무가 모두 이행기란 말을 요렇게도 합니다. 말을 요렇게도 바꿔서 써요. 갑이 을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를 했어. 청구받은 자의 을의 입장에서는 돈을 줘야 될 날짜가 됐으니까 갑이 달라고 청구했겠죠. 그렇죠? 이때 을의 입장에서 상대방도 이행기. 그렇죠? 양채무가 이행기라는 것은 청구를 받은 자의 입장에서 청구한 자, 즉 상대방도 이행기. 이렇게 돼요. 상대방도 이행기.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냥 쉽게 양채무가 이행기 있을 것 이렇게 하면 될 거를 꼭 말을 한번 꽈서 상대방도 이행기 있을 것 이렇게 말을 해요. 청구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행기가 됐으니까 청구를 받은 거고 청구 받은 자의 입장에서 상대방도 이행기 있을 것 이렇게 말을 해요. 세 번째, 당연히 어느 한쪽이 자신은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청구할 것. 이게 요건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요건이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살을 붙여야 되는데 그 중에 요것만 오늘 좀 봅니다. 요것만.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있어야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만약에 각과리 1월 10일 날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준 다음에 나머지 잔금은 1월 30일 날 주기로 했는데 요 사이에 1월 20일 날 을이 먼저 중도금을 주기로 했어요. 요렇게도 약속하죠.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그리고 보통 잔금을 주면서 서류를 넘겨받아요. 그렇죠? 물론 계약금만 주고 나머지 잔금은 한꺼번에 주기로 약속할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요렇게 했다면 1월 20일이 되었을 때 중도금 지급 날짜가 되었을 때 갑이 을에게 중도금을 달라. 그러면 을은 서류 넘겨줄 때까지 못 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1월 20일 날 갑이 을에게 중도금 내놔. 그럴 때 을이 서류 줄 때까지는 못 줘 중도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없어? 아직 상대방이 갑은 이행기가 아니야. 상대방도 이행기가 있어야 이행기가 도래해야 항변권을 행사하는데 1월 20일 날 중도금을 을이 먼저 주기로 했다면 1월 20일 날 갑이 을에게 중도금을 달라고 청구할 때 갑! 상대방은 아직 이행기가 아니에요. 그럼 을은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때 이 을의 의무,
항변권 행사 못하는 요거를 선이행 의무라고 해요. 무슨 의무? 선이행 의무. 당연히 선이행 의무의 경우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변권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요 두 번째 거,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 즉 상대방도 이행기. 그런데 1월 20일 날은 을만 중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고 갑은 서류를 아직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갑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어. 그럼 모든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원칙이야. 원칙.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여기. 원칙은 항변권이란 걸 행사할 수가 없다예요. 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다 써드려야지 또. 항 그러면 뭔지 뭐. 원칙은 항변권 행사할 수 없는데 요 예외적으로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를 생각하면 두 가지. 하나가 불안의 항변권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곽가을이 8시에 같이 쥐약을 먹고 주기로 했어요. 8시가 다가가고 있어. 어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이 잠깐만 전화를 받겠다고 밖으로 나가. 그래서 아니 죽을 때가 다닌데 왜 전화를 받지? 하고 이게 귀를 싹 귀로 봤더니 9시에 술 약속을 하네. 갑이? 예? 그럼 어른 죽기 싫지요. 이럴 수가 있어요. 8시에 동시에 죽기로 했다면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는 을이 먼저 죽고 갑은 8시에 죽기로. 그럼 을이 먼저 죽어야 되잖아. 근데 또 그런 전화를 들었어. 역시 을은 이건 나만 혼자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렇게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먼저 이행을 해야 될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안하단 말이지. 나 혼자 죽는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럴 때는 선이행 의무자라 하더라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살벌한 예 말고 돌아옵니다. 중도금을 지급해야 될 날짜가 됐는데 을이 갑이 파산을 신청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을은 1월 30일 날 잔금을 주더라도 갑으로부터 주택을 넘겨받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죠. 대단히 커요. 파산 신청하면 파산 재단으로 묶여버리고 각종재산이 처분이 금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나 불안해서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선이행 의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선이행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될 날짜에 상대방이 이행이 곤란한 사정이 보이더라. 이럴 때는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 주지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더라 말이지. 이걸 불안의 항변권이라 해요. 이런 항변권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7시에 먼저 죽기로 하고 우리 갑은 8시에 죽기로 했는데 을이 7시 다 돼가서 화장실로 쏙 들어가. 먼저 죽기로 해놓고 먼저 죽는 게 좀 억울했어. 을이. 불안하진 않아. 갑은 죽겠다는 의지가 굳건해. 전화도 다 꺼놓고 정리를 다 해놨어. 그러니까 불안해서 못 죽겠다 소리는 못하는데 아이 먼저 죽는 게 좀 싫어. 괜히 먼저 죽겠다고 약속을 했어. 화장실로 쏙 들어갔어. 7시 되니까 갑이 문을 두드려. 빨리 먹으라고. 버텨. 우리 버텨. 몇 시간 버텨? 1시간. 8시 딱 되었고 문을 싹 열고 나와. 그럼 갑은 이러겠죠. 너 이미 죽어야 될 시간이 1시간이 지났다. 빨리 죽어라. 그러면 을은 조용히 시계를 가리키면 돼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돼? 너도 때가 됐다. 에? 그러면 돼요. 그런 항변권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판례가. 중도금을 먼저 줘야 될 을이 1월 20일 날 중도금을 줘야 될 을이 1월 20일 날 중도금을 주지 않고 미적미적거려요. 이렇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미적미적하는 걸 지체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지체. 여러분들이 외출할 때 항상 하시는 게 있죠? 에? 남편은 미리 팍 갖고 차까지 뽑아놓고 있는데 금방 내려가 2시간. 에? 그게 지체야. 미적미적거려. 저도 애가 둘이 있는데 한 놈은 저하고 똑같아요. 후닥닥 준비하고 내려와. 근데 큰 놈은 지 엄마하고 똑같아. 미적. 어쩌면 성격이 그렇게 달라. 그래서 둘이 먼저 내려가고 막 욕을 해. 빨리 안 내려온다고 막. 상대방 짜증이 나죠. 어쨌든 1월 20일 날 중도금을 줘야 될 을이 불안의 항변권 같은 건 없는 상태에서 중도금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고 미적미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해. 1월 20일 날 중도금을 줘야 될 을이 주지 않고 미적 하다가 1월 30일이 됐어. 그러면 원래 동시 이행 관계는 서류 넘겨주는 거하고 잔금 주는 거죠. 그런데 중도금에 대해서도 항변권이 생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을은 1월 20일 날 중도금을 주지 않고 미적 하다가 1월 30일이 되면 갑에 대해서 서류 넘겨줄 때까지 잔금은 물론이고 중도금도 못 줘 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이행 의무는 원칙적으로 항변권이 없는데 두 가지 경우에는 항변권이 생긴다는 사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간단해요. 그래서 일단 뜻과 뜻을 쪼갰을 때 요건을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돼. 세 번째가 효과가 나오는데 이건 안 봐요. 효과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이행을 할 때까지 나 이행 못해 이렇게 말해요. 정당해요, 부당해요? 이행 못하겠다고 하는 게 정당해, 부당해? 정당하죠. 정당한 이행 거절의 경우에는 지체 책임이라는 게 없어요. 아까 지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안 하고 미적하는 거라 그랬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미적하면 지체 책임이 생겨요. 그런데 항변권이 있다면 정당하게 거절하는 거니까 무슨 책임이 생기질 않아? 지체 책임이라는 게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돈을 줘야 될 을의 입장에서 정당하게 이행을 거절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돈에 대한 연체이자 따위가 붙지 않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효력이에요. 여기에 이제 조금 까다로운 게 몇 개 나와요. 그건 지금 받다간 가방을 싸게 돼. 가방을 싸게 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효과. 자신 채무이행을 일정 기간 동안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거절을 할 수 있으며 그 거절하는 동안에는 정당한 거절이기 때문에 지체 책임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동시 이행 항변권이 확대 적용의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유는 여러분이 돈을 빌렸어요. 갚을 날짜에 돈을 갚는데 채권자께 뭘 써달라고 요구하죠? 차용증? 아니 돈을 갚는데 차용증을 써달라 그래? 돈을 갚으면서 뭐 써달라 그래요 보통? 영수증. 뭐 써달라고? 영수증. 근데 안 쓰죠 채권자가. 그러면 영수증 써줄 때까지 돈 못 갚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우리 판례는 돈을 갚는 것 변제하고 채권자가 영수증을 교부하는 게 동시이행관계라 그래요. 무슨 관계라고요? 동시이행관계. 그런데 돈을 갚는 것하고 영수증을 교부하는 건 쌍모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대가성 채무가 아니지. 왜?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돈 갚으면 영수증을 주기로 하는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도 동시이행관계라 그래요. 또 하나,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써줬어요. 현금 보관증을 써줬어요. 돈 갚을 때 야 내가 써준 차용증 내놔. 현금 보관증 돌려줘. 라고 하겠죠. 안 줘 만약에 채권자가 잃어버렸다고. 그러면 야 내가 써준 차용증이나 현금 보관증 돌려줄 때까지는 돈 못 갚아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건 안 돼. 왜? 돈 갚는 거하고 뭐가 동시행관계라 그랬어요? 영수증 여부. 돈 갚는 거하고 뭐가 동시행관계라고요? 영수증 여부. 차용증 네가 씹어 먹어라 자식아. 그래도 돼요.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변제와 영수증 교부처럼 우리 판례가 동시이행 관계다 그랬죠. 반면에 변제와 차용증 또는 현금보관증 이걸 채권증서라 그래요. 반환. 이건 동시행 관계가 아니야. 이렇게 우리 대법원이 동시이행 관계다 아니다라고 한 걸 구별해야 되는데 그중에 동시이행 관계다라고 본 것들은 쌍모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대가성 채무가 아니야.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시이행 관계를 인정하고 있어요. 이걸 동시이행 항변권의 확대 적용이라고 불러요. 확대 적용 문제. 이 확대 적용하는 경우가 두 개가 있어요. 크게. 하나가 아예 법에서 동시행 관계로 규정을 해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민법상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민법상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주는 경우가 있죠. 나중에 임대차가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죠. 만약에
임대리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가? 즉 임대리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이 동시 이행 관계인가? 동시 이행 관계 다. 그런데 법에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에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시 이행 관계라고 규정이 있을까 없을까? 민법에는 없어요.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있어.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는 법률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인정하는 거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법률의 규정이 있어요 아예. 그런데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이 쌍무계약상 채무예요? 쌍무계약상 채무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보증금을 줄 때 동시에 목적물도 돌려주기로 한다라고 계약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것 같은데? 하긴 뭐래? 계약서 한번 보세요. 임대차 계약서에. 그런 게 있나? 없어. 그렇게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보증금을 나중에 반환할 때 임대차가 끝났을 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과 동시에 목적물을 반환하기로 한다. 라고 계약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법률 규정에 의해서 확대돼서 인정이 되거나 판례가 인정을 하거나 대법원 인정하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동시 이행관계를 확대하고 있어요. 이때 법률에 있는 게 8개. 판례가 인정하는 게 무수히 많아. 그런데 시험 문제는 박스를 딱 쳐놓고 동시 이행관계인 것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 더 어렵게는 다음 중 법률 규정에 의한 동시 이행관계인 것은 아닌 것은. 첫 번째 문제, 동시행관계인 것은 아닌 것은 확대 적용돼서 동시행관계가 인정되는 것과 안 되는 거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되는 것과 안 되는 거 구별해야 돼요. 또 하나, 법률 규정에 의한 동시행관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면 요놈과 요놈을 구별하는 거예요. 요놈과 요놈을. 이게 8개, 이게 무수히 많아. 외워야 되죠. 이 문제 맞추려면. 그렇죠? 큰일 났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큰일 안 났어요. 인정 안 되는 게 5개가 있어. 그거 5개만 외우면 돼요. 제가 올해도 요 5개만 외우세요 그랬어요. 거기서 나와요. 올해 답도 거기 있어.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동생관계 아닌 거 5개만 외우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이미 봤어요. 뭐? 이거 하나 봤어요.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 이미 봤어요. 또 하나,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아파트에다 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저당권 설정한다 그랬죠? 나중에 돈을 갚으면서 은행으로부터 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겠죠? 근데 돈을 갚는데 은행이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안 줘.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왜 말소에 필요한 서류 안 주냐고, 저당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줄 때까지는 돈을 못 갚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즉 돈을 갚는 것하고 저당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주는 거, 이게 동시 이행 관계냐 아니냐? 관계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냐? 돈 갚는 거하고 뭐가 동시행 관계다? 영수죠. 그러니까 돈 갚는 것과 담보권, 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거, 이건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판례가 얘기를 해요. 동시행 관계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동시행 관계 아닌 거 5개 중에 오늘 벌써 2개를 외웠어요. 3개 남았죠? 그거 이제 나중에 한번 2개 외웠어요. 돈 갚는 것과 채권증서 반환, 차용증이나 이런 거 동시행 관계 아니다. 그리고 돈 갚는 것하고 담보권 말소 절차, 이것도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그렇게 동시행관계는 오늘 요 정도. 자, 뜻 합치면 된다 그랬어요. 쌍무계약상 유효한 계약이 성립해서 대가성 채무가 생겼고 양채무가 이행계인데 어느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않았는지 청구한 경우 청구받은 자가 자신의 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뜻 요건 3개. 그중에 특히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양채무가 모두 이행해야 된다. 즉 상대방도 이행해야 돼. 그런데 을이 먼저 이행을 해야 돼. 상대방은 아직 이행기가 아니야. 즉 을이 선이행 의무가 있어. 원칙적으로 항변권 인정? 안 돼. 안 되는데 2가지는 돼.
불안의 항변권과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미적하고 있다가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그때는 선이행 의무도 역시 항변권이 생긴다. 그리고 확대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 나중에 동생관계가 인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하자. 인 것과 아닌 것을. 그리고 아닌 것 두 개. 변제와 채권 증서 반환, 변제와 담보권 말소, 절차, 이행. 이건 동생관계가 아니다. 딱 요렇게까지만 동생관계는 기억을 해주시면 돼. 쌍무계약의 두 번째 효력, 위헌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위헌부담. 자, 이것도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을 생각해 봅니다.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했고 1월 30일 날 갑은 주택에 대한 등기서를 넘겨주고 을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1월 20일 날 이 주택이 지진으로 멸실이 됐어요. 1월 20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멸실이 됐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더 이상 주택을 넘겨줄 수가 없는 후발적 불능, 즉 갑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돼서 소멸을 해버렸어요. 갑의 채무가. 이때 갑, 저 멸실된 주택과 똑같이 생긴 주택을 지어서 을에게 넘겨줘야 될까요? 아니죠. 갑의 채무는 영원히 소멸했습니다. 주택 같은 것들은 자동차 등과는 달리 동종류 물건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특정물이라고 불러요. 이 특정물들은 멸실되면 그런 걸로 끝입니다. 아무리 그 멸실된 주택 갖고 똑같은 주택을 지었다 하더라도 기존 주택과는 전혀 다른 주택이. 그러니까 갑의 채무는 일단 소멸합니다. 즉 갑은 더 이상 을에게 주택을 넘겨줄 의무가 없어요. 이때 갑에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갑의 귀책 사유가 없다라고 해요. 이렇게 쌍무계약이 성립한 후에 그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채무가, 어느 한쪽의 채무가 그 사람의 잘못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돼서 소멸이 되었을 때 상대방의 채무는 어떻게 되느냐? 을의 채무, 대금 지급할 채무죠? 이거 후발적 불능이에요? 아니에요? 대금 지급 채무. 후발적 불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을은 돈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후발적 불능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소멸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갑은 주택을 넘겨줄 의무가 소멸한 반면에 을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소멸하지 않았으니까 을은 돈을 줘야 한다. 법적으로 이런 결론이 생겨요. 을 억울하겠죠? 억울해요. 그러니까 요 놈의 요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까의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그거를 위헌부담이라 합니다. 이때 위험이란 반대급부 위험을 말해요. 대가 지급의 위험을 말합니다. 이 독바가지를 누가 쓸 거냐의 문제. 불능이 되어버린 채무는 소멸하는 걸로 끝. 그런데 아직 살아있는, 아직 이행이 가능한 상대방 채무는 누가 독박을 써야 될까의 문제가 생겨요. 누가 독박 써야 될까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될까, 이 대가 지급은? 지진이가 책임져야죠. 제가 그랬죠. 물권적 청구할 때 바람에 의해서 넘어갔다면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바람이가. 지진에 의해서 멸실됐다. 누가 책임져야 돼? 지진이가. 우리 민법상 책임이란 건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책임을 지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최순실 사태에서 여러분한테 책임지라면 책임지겠어요? 안 지죠. 우리도 책임져야죠. 일말의 책임이 있지. 예? 찍었으니까. 안 찍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죠. 근데 안 찍은 사람들은 책임이 있어. 감시 잘못했잖아. 대한민국 그 누구도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일단 나부터 반성해야지. 그래 다음번에는 철저하게 검증해서 뽑자 말이지. 예? 새로운 뉴페이스를 좀 뽑아보자 말이지.
주댕이만 살아있는 사람들 말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인간들 말고 아주 짜증나 죽었어. 그냥 주둥이만 산 것들은 그냥. 아유. 근데 또 선거철 되면 팔랑귀야. 또 속아. 옛날에도 한번 속았어요. 정주영 대통령 나왔을 때. 경부고속도로를 2층으로 지어준다 그랬고 거기 혹해가지고. 예? 제가 그때 한참 경부고속도로라서 이렇게 지방에 왔다 갔다 할 때예요. 강의하라고. 아이 그런데 그거를 경부고속도로 2층으로 지어준대네. 우와! 아, 얼른 찍었지 또. 이놈은 팔랑귀 하여튼. 아마 대통령 선거에 나오신 분이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한테 고용노동부에서 전액을 학원비를 지원해준다. 그럼 저는 얼른 찍을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야, 뭐 얘기다 놀러 갔나? 아, 이런 경우. 어쨌든 책임을 지려면 민법상 고의 과실 책임이 원칙이야. 잘못도 없는데 책임을 지우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갑에도 잘못이 없고 을에게도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지어야 될까가 이론상 없어요. 지진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이론상 맞아요. 그런데 이걸 지진이가 책임져라. 그럼 안 되죠. 결국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될 거예요. 이때 나라마다 달라요. 갑이 책임지게 하는 나라도 있고요. 을이 책임지게 하는 나라도 있고요. 반반씩 책임지게 하는 나라도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까? 그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헌부담의 뜻을 봅니다. 쌍무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그중 어느 일방의 채무가 그 채무자의 잘못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어 소멸했을 때 반대급부의 위험, 독박아지를 누가 쓸 것이냐의 문제를 위험 부담이라 한다. 위험 부담이라 한다. 요건 쪼개면 돼요. 또 쌍무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것. 어느 일방의 채무가 그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어 소멸하였을 것. 이게 두 가지 요건이에요. 간단하죠, 요건은. 이럴 때 효과가 뭐예요? 누가 책임지느냐예요. 누가. 이 원칙과 예외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쌍무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당사자 모두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가 되죠. 그렇죠? 갑은 대금 채권자이면서 물건 넘겨줄 채무자. 을은 물건 넘겨받을 채권자이면서 대금 지급 채무자. 이렇게 쌍무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양당사자가 모두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인데 위헌부담에서는 요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 요 놈을 채무자로 구정시켜요. 그래서 위헌부담에서 채무자라고 나오게 되면 갑이야.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를 말해요. 채권자라고 나오면 상대방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머릿속에 박으셔야 돼. 그리고 원칙이 그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도록 돼 있어요. 이 채무자가 누구? 갑.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 그 의미는 뭐예요? 갑은 주택을 넘겨줄 의무를 면하는 대신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채무자 위험부담입니다. 나아가 계약을 하면서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준 게 있어. 이거 돌려줘야 될까요? 돌려줘야지. 왜? 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되니까? 갑이. 그러니까 갑은 미리 받은 대금 따위가 있다면 그걸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죄. 그런데 예외가 채권자 위험부담죄. 채권자는 누구? 을. 이때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게 무슨 뜻? 을은 돈을 줘야 한다. 갑은 주택을 넘겨줄 의무를 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채권자 위험부담이에요. 어떤 경우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1월 20일 날 주택이 지진으로 멸실이 된 게 아니라 을이 1월 20일 날 집을 한번 보겠다고 왔어요. 와서 한번 쭉 둘러보고 문 앞에서 담배를 딱 펴. 그리고 담배를 끌 때 집 쪽으로 톡 던졌어. 근데 그게 불이 옮겨 붙었어. 그래서 홀랑 다 탔어. 누구 때문에? 을 때문에. 채권자 을의 귀책 사유로 멸실이 됐어. 당연히 을은 집값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지가 불 질렀으니까.
을에게 과실이라는 잘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 을의 귀책 사유로 채무자 갑의 의무가 이행이 불능이 됐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돈을 줘야 한다. 이렇게 돼요. 여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주택이 1월 30일까지 멀쩡하게 있어요. 그래서 1월 30일 날 갑이 을에게 서류를 넘겨주면서 돈을 달라 그랬어. 그런데 을이 돈을 못 줘. 만약에 갑이 서류를 안 넘겨주면서 돈을 달라 그러면 을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서류 줄 때까지 돈 못 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갑이 서류를 넘겨주면서 돈을 달라 그랬어. 근데 을이 돈을 못 줘. 항변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으니까 무슨 책임이 생겨? 지체. 예? 이걸 채무자의 이행지체라 그래요. 그런데 돈을 못 주니까 물건을 못 받아. 즉 을은 돈을 못 주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채무자의 이행지체지만 그래서 물건을 못 받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채권자로서 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지체를 하고 있다고요? 채권자. 무슨 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령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을은요 돈을 줘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채무자지만 돈을 주고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에서 채권자야. 그래서 을이 돈을 못 줌으로써 물건을 못 받고 있어. 이거를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라고 해요. 당연히 가면 서류를 갖고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 상태에서 2월 2일 날 지진이 났어. 지진으로 주택이 멸실이 됐어. 자, 지진. 갑에게도 잘못이 없고 을에게도 잘못이 없지요. 양당사자 귀책 사유 없이 멸실이 됐어요. 불능이 됐어요. 정상적으로 이행이 됐더라면 1월 30일 날 을은 주택 넘겨주고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멸실이 됐겠죠. 즉 주택이 멸실이 되는 독바가지 그 운명을 누가 맞았어야 돼? 을이. 그런데 을이 돈을 못 줘서 물건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맞았어? 갑이.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리잔 말이지. 을이 지진을 맞은 걸로 보자 말이지. 을이. 네? 그래서 채권자 지체 중 을이 물건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물건이 양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멸실이 되었을 때는 이때는 누가 책임져라? 을이 책임져라. 이게 두 가지 경우에 채권자 위험 부담으로 갑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이 하나는 우리 시험범위 바깥에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강의할지 말지 고민입니다. 거의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과서마다 써놨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머리가 조금 안정화가 되고 나서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험범위는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자, 그럼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은 갑은 을에게 주택을 넘겨줄 의무를 면하는 대신 돈을 받을 수 있다가 돼. 있다. 자, 돈 받았어. 갑이. 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갑에게 보상금도 나왔어. 또는 보험금이 나왔어. 거기다가 갑은 을에게 주택을 넘겨줬어? 안 넘겨줬어? 안 넘겨줬어. 양도세를 안 내도 돼. 양도세라는 게 어때요? 넘겨주고 나서 얼마의 기간 내에 스스로 신고해서 납부하죠. 근데 안 넘겨줬지. 안 넘겨줬잖아 갑은. 그러니까 양도세도 안 내. 그럼 갑은 돈 받았지, 보험금 보상금 받았지, 양도세도 안 냈어. 도랑쳤고 가지 잡았어. 꽁도 먹고 알도 먹었어. 이런 걸 이중이득이라 합니다. 민법에서는. 무슨 이득? 이중이득.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이중이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중이득을 인정하게 되면 부당이득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함으로써 갑이 반대급부를 이행받았을 때, 돈을 받았을 때 반면에 갑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별도의 이득이 있다면 이 이득은 을에게 상환하라. 이게 따로 있게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중간에 물어봐. 그럼 양도세는 내나요 안 내나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 신고를 안 했는데 세무사가 와서 찾아볼까? 모르지요. 몰라.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세법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어쨌든 이렇게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별도로 이득을 얻은 바가 있다면 이중이득 금지에 의해서 이 채무자는 이 이득은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위험 부담의 문제가 간혹 나왔을 때 답으로 주로 등장하는 게 요 놈입니다. 뭐라고 나올까요? 틀린 답으로. 갑은 별도의 이득은 상환할 필요가 없대.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을이 위험을 부담해야 하므로 갑은 별도의 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을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앞에 떡밥을 딱 띄워줘. 그러니까 읽어보면 그럴듯해. 그런데 틀린 거야. 분명히 법에서는 별도의 이득은 상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위험 부담이에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 그래서 쌍무계약의 효력에 두 가지가 이렇게 동시 이행함권과 위험 부담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이거 두 개 했군요. 그 다음에 계약 총론에 두 개가 남았어요. 의, 뭐가 있었지? 그 다음에 종류, 성립, 쌍무계약 결 제3자를 위한 계약.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어떤 건지 좀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노트북을 30만 원에 팔면서 돈을 병에게 주라고 요구를 해. 병에게 줘라. 이때 을이 왜? 너 더 병하고 무슨 관계야? 꼬치꼬치 캐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갑은 을은요. 물건 넘겨받으면 돼요. 그럼 돈은 누구한테 주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 물건만 제때 넘겨주면 병한테 줄게. 라고 수락을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3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대금 청구권이 병에게 생겨요. 을은 누구한테 30만 원을 줘야 돼? 병에게. 그럼 병이 을에게 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쌍무계약 따위를 체결하게 되면요. 그 계약상 권리 의무는 계약 당사자에게 생겨야 돼요. 그런데 이놈의 계약은 쌍무계약은 갑과 을이 체결을 했는데 그 권리가 누구한테 생겨? 제3자한테 생겨. 그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쌍무계약상 발생하는 권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하는 계약.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합니다. 요거 흔할까요? 이런 계약 흔할까요?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흔해. 하루에도 무수히 체결돼요. 여러분이 홈쇼핑 회사의 물건을 주문해. 홈쇼핑 회사하고 계약을 했죠? 이때 홈쇼핑 회사는 택배 회사와 택배 계약을 해. 그리고 택배 회사는 나한테 물건을 갖고 와. 문자가 와. 몇 시쯤 도착할 거라고. 휴대폰 번호까지 찍혀요. 근데 그때까지 안 와. 그럼 병은 홈쇼핑 회사에 전화해요. 그 문자에 찍혀있는 택배 기사분한테 전화해요. 전화를 합니다. 왜 약속해놓고 안 오냐고? 이럴 때 택배 기사분이 내가 너하고 계약했냐? 나는 회사하고 계약을 했지 너하고는 계약한 적 없어. 왜 나를 쪼냐고? 라고 할까요? 얼른 갖다 드릴게요 할까요? 얼른 갖다 드릴게요. 그 말은 나는 택배 회사와 계약을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배 회사에다가 빨리 갖고 오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긴 거예요. 왜? 홈쇼핑 회사와 택배 회사 사이에 물건을 주문한 나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택배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전형적인 예가 됩니다. 생명보험 계약, 갑이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자기가 죽으면 부인이나 자식에게 보험금을 주기로 계약하죠. 그리고 갑은 죽어라 보험료를 내요. 그럼 어떻게 돼? 죽어라 냈으니까 어떻게 돼? 그럼 누가 보험금을 요구할 권리가 생겨? 부인 또는 자식이 생겨. 그렇죠? 몇 년 전에 푸르댕댕 생명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그 푸르댕댕 생명에서 광고가 하나 한 달 정도 하다가 쏙 들어간 게 하나 있어. 남편은 죽었지만 또 다른 벗을 만났습니다. 뭐 이러면서
부인이 자동차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자식은 그네를 타고 담장 건너에 웬 남자놈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 그런 광고가 한 번 있었어요.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프로댕댕 생명에서 그따구 광고했다가 역 직사게 먹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유튜브 한번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프로댕댕 생명 해가지고 한 몇 년 됐죠 그 광고. 저는 그 광고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따구로 광고를 하나. 물론 그게 현실이겠지만 그렇지? 그게 현실이겠죠. 아무리 광고를. 어쨌든 그렇게 갑이 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 당사자는 갑과 보험회사지만 갑이 사망을 했을 때 보험금은 수익자가 챙기는 역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됩니다.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흔히 볼 수 있어요. 뜻을 말씀드렸어요. 쌍무계약상 발생하는 권리가 제3자에게 생기는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한다. 이때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특수한 계약일까요? 특수한 계약은 아니죠. 매매 계약과 같은 보통의 계약을 하면서 제3자에게 이행을 하라는 특약을 한 것에 불과하죠. 그렇잖아요. 물론 생명보험 계약이나 택배 계약 같은 것들은 애시장초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거는. 그런데 꼭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생명보험 계약이나 또는 택배 계약처럼 특수한 계약 형태로만 이루어지는가? 아니더라 말이지. 매매와 같은 보통의 계약을 하면서 당사자가 특약을 통해서 제3자에게 이행을 하라라고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때 이 특약을 멋있게 제3자 약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은 매매와 같은 보통의 계약에 제3자 약관이 붙어 있는 것에 불과할 뿐 특수한 계약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문엔 틀린 걸로 뭐로 나올까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특수한 계약의 형태다. 이따구로 나와요. 그러면 X 그러면 돼요. 됐죠? 구별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거 지금 하면 머리 깨져요. 네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세 사람이 등장하지요. 세 사람이 등장하는 걸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우리가 삼면관계, 삼각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삼면관계. 삼각관계 하면 약간 불륜의 냄새가 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삼면관계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대리에서 한번 봤죠? 제3자를 위한 계약 또 계약 당사자 이외에 병이라는 사람이 생기니까 삼면관계가 생기는데 이 삼면관계를 각각 부르는 명칭을 좀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당사자를 부르는 명칭,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요구하는 사람을 요약자, 그걸 수락하는 사람을 낙약자. 이렇게. 이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요 낙약자를 채무자로 부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라고 나오면 누굴 말한다? 낙약자를 말합니다. 아까 위헌부담에서 채무자 그러면 불능이 된 채무자의 채무를 말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 그럼 누굴 말한다고요? 낙약자를 말합니다. 낙약자. 어쨌든 요약자와 낙약자가 있고 요놈은 제3자이면서 빨대 갖고 다니는 사람이죠. 단물만 쪽쪽 빨아먹잖아. 수익자 이렇게 되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수익만 단물만 쪽쪽 빨아먹어. 수익자라고 해. 이럴 때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를 기본관계 또는 보상관계라고 해요. 기본관계 또는 보상관계라고 부르고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불러요. 이거 헷갈려요. 부르는 명칭 시험 지문에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 또는 대상관계라고만 나와요. 대가관계라고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관계가 누구와 누구 사이인지도 외우셔야 되고요. 요것만 외우면 되겠죠. 요, 대, 수 이렇게 외우면 돼요.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를 뭐라 한다? 대가관계를 요대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이걸 왜 나눌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 여기에 갑이 물건을 안 넘겨줘, 노트북을. 그럼 어른 병한테 돈 못 줘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있어요 없어요?
갑이 병이 날 때 노트북을 안 줘.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을은 병에 30만 원 못 줘. 라고 할 수 있어. 즉 기본관계, 보상관계는 그 자체가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면 제3자를 위한 계약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따라서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이유로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이유로 을은 병에게 거절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반면에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근데 여기에 문제 생긴 거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갑과 병이 무슨 관계인지 아까 을은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과 병의 관계 즉 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고요. 병이 30만 원 내놓으라는데 을이 갑자기 처음에 계약을 할 땐 몰랐는데 왜 갑이 너한테 돈을 주라고 했는지 나는 궁금해서 미치겠다. 너의 관계를 밝혀라. 너와 갑의 관계를. 그때까지는 내가 30만 원 못 주겠다. 그럼 병은 뭐라 그럴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그러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요 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요게 시험 문제 등장해요. 지문에. 그래서 삼면관계 중에서 기본관계와 대관계가 각각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고 그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됐죠? 다섯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부터는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 여기부터.